리스크에 과감히 맞서라 이런 내용이 아주 도전적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답이 이런 말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고수익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수익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라도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고 불확실한 가운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이 된다고 생각할 때 결국 리스크를 무서워해가지고는 고수익을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신이 하이 리스크 리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가 있는 곳에 하이 리턴이 있다. 고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리스크를 우리가 맞서서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아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뭐 쉽게 부담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요. 목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거. 여기서는 전문용어로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목적에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설명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주선이 하늘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우주선이라는 것은 이 대기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기권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 상황이 우주선 내에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중력입니다. 우주선에 중력이 미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볼펜 있잖아요. 볼펜은 사실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잉크가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게 아무래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 볼펜의 맨 아래에 볼이 있는 거죠. 볼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선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흘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잉크가.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잉크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쭉 하면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냥 볼만 돌아다니는 것이지 잉크가 볼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이 있으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내려올 건데 지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주선에서 볼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뭐 합니까? 우주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볼펜이 나오질 않는다. 우주선에서는 이 볼펜이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쉽게 답으로 말하면 우주선에서도 기록이 가능한 볼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검토가 되고 만들어졌다 이거죠. 용이한 과제는 아니겠네요. 누가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했을까요? 우주선에서 볼펜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이러죠. 우주선에서 볼펜 가지고 그러니까 볼펜이 안 나와서 이게 써야 되는데 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쓰려고요?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볼펜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고 뭘 하려고요? 정답이 뭘까요?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정보를 기록하는 거.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볼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두 가지를 말해볼까요? 1번 연필이요. 연필은 그 흑연 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은 중요하고 관계없는 거죠. 정보를 기록한다면서 그럼 연필로 써도 되는 거죠. 1번. 2번은 정보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쓰는 정보 전달 기록 수단 중에 한 가지가 음성도 있어요. 우리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에다가 테이프 돌게 놓고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면 정보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써지지 않는 볼펜을 쓰지 말고 꼭 써야겠다, 기록해야겠다 하면 연필로 쓰든지 아니면 그걸 하지. 그러면 목적은 달성되는 거 무슨 문제냐.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회피하는 수단이니까 이제 도전하는 게 리스크를 과감히 맞서라겠는데 맞서는 수단의 최선의 조건이 뭐냐면 그 리스크에 관계된 목적성들 있잖아요. 목적성.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뭘 얻고자 합니까가 목적성이죠. 그 목적성이 그래서 뭐죠?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 결과. 그러니까 뭘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자 합니까? 뭘 하고자 해서 그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부담하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주선에서
볼펜이 안 나온다. 가져간 볼펜이 기록하니까 안 나와. 문제다.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주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주선에서 작용된 쓸 수 있는 볼펜을 볼펜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지만 근데 목적이 뭔데? 왜 볼펜 쓰려고 해요? 왜 볼펜을 쓰려고 해요? 정보를 기록하려고요. 그래요? 써야 된다면 연필로 쓰시고 그냥 정보를 기록할 것 같으면 그냥 말로 하시면 녹음 테이프 녹음 딱 해버리면 정보 기록돼서 그거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문제예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어떤 회사에서 환자용 보청기를 만들었다는 귀의 보청기. 근데 보청기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확성기,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리를 키우려고 보니까 에너지가 발생이 필요하니까 결국 배터리 충전기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들으려고 하니까 배터리 볼륨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수명이 한계가 있죠. 근데 이 보청기라는 것은 눈을 떠서부터 활동하면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작동시키니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요새 핸드폰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교환해야 되잖아요. 연속 사용했을 경우에. 보청기가 매일 심지어 2, 3일에 한 번씩 자주 교환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드디어 소비자가 보청기 만든 메이커에게 이야기했어요. 배터리 수명 좀 늘려주세요. 배터리 수명. 이거 한 번 딱 하면은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거. 매일같이 배터리 교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배터리 한번 딱 하면 한 달 가는 거, 3달 가는 거 이런 것 좀 없냐 이거죠. 여러분 배터리 한번 했을 때 지금 수명을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배터리 개발이라는 것이 용이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이하지 않죠. 그럼 이제 과제는 숙제를 시켰으니까 그걸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푸는 방법에서 배터리 수명 10배 키우기, 100배 키우기, 수명 늘리기. 이쪽으로 도전해가지고는 그게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용이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편사항이 뭐냐면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이게 빼서 교환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교환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착탈식이라 해요. 원터치 있잖아요. 원하면 바로 빼고 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배터리 식에서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더니 배터리 수명은 가만 놔둬도 언제 배터리가 시간 지나면 하루든 이틀, 3일이든 배터리 수명이 떨어질 거고, 그죠? 떨어지면 빼서 새로운 거 교환하면 되는 거죠. 교환이 쉽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게 난제라는 게 있어요. 난제.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목적으로 딱 올라가면 수단은 어떻게 하죠? 목적은 하나지만 수단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걸 리스크를 부담할 때 목적,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주목해버리면 방법은 현재 있는 그 수단, 막힌 것들이 뭐하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과감히 맞서라는 키워드 중에요.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부담스럽습니다.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솔루션, 해법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그 리스크를 부담하고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 그걸 하고자 합니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버리면, 그렇죠? 그걸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선택하는 선택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버리면 리스크가 회피될 수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힌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막히면 못 돌아가는데 한 단계 더 위에 이제 높은 데서 내려다 버리면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스크에 과감히 맞서라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고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 항상 키워드가 그거예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보니까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겁이 나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생각해서 목적성을 생각해주고 내려다 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대응할 수 있죠. 여러분 경영은 과학이라서 많은 수학의 숫자의 조합으로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수단이 되는 숫자들이 있고 목적이 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의 숫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수단에 대한 숫자에 집착해가지고는 옴또따도 못하는 옴싹다서 못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도 용이하지 않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 모든 일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진퇴양난 이런 말이랄지 설상가상이랄지 어려운 갈등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지가 않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들. 그걸 하이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걸 뭐랄까? 목적, 결과를 중시하는 것. 제가 고속버스를 타려고 고속버스를 딱 갔는데 하필이면 여러 가지 교통 정체가 있어가지고 놓쳤습니다. 놓쳤으면 이제 발 동동 구르겠네요. 하필이면 그 지역이 좀 특별한 지역이 돼가지고 고속버스가 인터벌 있잖아요. 간격이 뭐 서너 시간 걸린다 이거죠. 서너 시간 뭐 두세 간격이 자주 있질 않아요. 이미 차를 뭐 간발의 차를 놓치고 마니까 다음 차를 타야 되는데 이건 뭐 이 고속버스 타서 목적지에 도달할 방법이 없네. 그럼 당연히 당황스러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질문할 게 왜 어디 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가는 목적이 뭔가 그 미팅하기 위해서 뭐 만나서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나는 첫 번째 생애 수단이면 고속버스 타고 가서 만나서 어떻게 보려 했던 게 그게 내 생각이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지면 수단이다 이거죠. 어려워지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곳의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새는 통신망이 잘 됐으니까 심지어는 뭐죠? 화상전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전화가 안 되고 목소리만 안 되겠다.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돼. 뭐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화상전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화상전화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화상전화를 하면 더 훨씬 더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과거 관행 때문에 고속버스 타고 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목적을 생각해요. 목적지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가려고 했지? 라고 관점에서 다시 한번 원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놓친 사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또 옆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카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방법이 많죠. 요즘에는 보면요. 심지어는 요새 세상이 많이 발달된 게 다양한 수단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도 있어요. 정류장이 됐어요. 어느 지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거기 가는 것은 교통편 많지가 않지만 중간 기착제 고속 휴게소요. 휴게소에 딱 가면 거기서는 또 그 지역의 전반을 다 가요.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A라는 지점을 가려고 하는데 A라는 지점에 차를 놓쳤잖아요. 그러면 A 쪽에 가까이 가는 고속도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까지만 내가 가면 그 휴게소에서는 그 지역 가는 교통편이 수도 없이 많이 자주 있어야죠. 그럼 나는 거기가 이번에 그거 가지 말고 목적지를 바꿔서 중간 기착지 있잖아요. 휴게소까지만 가면 되죠. 휴게소 가면 알아보고 전산 체크해보면 금방 보이고 바로 연결. 내가 이건 놓쳤지만 도리어 더 빨리 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목적지 거의 도착 시간 같이. 고속 타고 가더라도.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목적은 하나지만 수단은 다양하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의 하이 리스크에 부딪혀서 꽉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하는 기법 중에 한 가지로는 뭐랍니까? 결과. 그렇죠?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는 목적을 생각하면 수단은 뭐죠? 다양하다는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해야겠다. 이게 이제 뭐죠? 그러니까 정답은 있어요. 뭐 위험이 높아야지 이게 하이 리스크가 되는 것이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회피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도전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뭡니까? 하긴 해야겠다. 여자. 도망가지 말자는 거죠. 하는데 그것에서 뭘 얻고자 하는가의 목적을 잘 중시하게 되면 수단에 대한 것은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융통성. 그러면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겪었던 실수를 하나 소개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탭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배달이 됐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배우고 이제 그걸 들고 어디를 가는데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물건 하나 맡겼어요. 이거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 제가 익숙하지 않는 일이 두 가지 생겨서 저는 갤럭시 탭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거 없이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갤럭시 탭이 저한테 와서 이거 이제 사겨 보려고 어떻게 하는데 아직은 이게 첫 상면이라서 아직은 가깝지 않아요. 좀 당황스러워.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버튼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기능을 익히는 거죠. 기능을. 그러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그 순간에 또 물건 하나 맡기면서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한 손에는 갤럭시 탭을 들고 한 손에는 선물을 들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잠깐 대기해서 앉았어요.
일어서서 왔어요. 놓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새로운 것은 항상 우리가 뭐합니까? 실수가 생겨요. 익숙한 것에 우리는 잘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제가 뭐냐면 하나만 왔으면 제가 어떻게 그나마 관리했을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동시에 새로운 게 두 개가 등장하니까 이것도 신경 쓰고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이거 신경 쓰다 하나는 분명히 잡았는데 이게 어디다 뒀어요? 어느 순간 생각이 나죠. 아차. 그런 분실사고가 저에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비즈니스에 있어서요. 기업의 경영이 있잖아요. 경영에 있어서 안 간 길 가는 거 있잖아요. 안 해본, 쉽게 말해서 막 다각화나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쓰는 우리 간단한 속담이 무슨 말이냐면 남이 먹는 떡이 커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남에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직장생활 일반 민간 기업에서 직장생활 하는 직장인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민간 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뭐 드라마틱하고 인생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매너리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피차가.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을 부러워하고 일반 직장인은 공무원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뭐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의사일지에서 내가 하는 익숙한 일 있잖아요.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익숙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남의 일은 신선해요. 재미가 있어 보여요. 야, 내가 커피숍 한번 해볼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꽃가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길 가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에서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관심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고 딱 보니까 금방 잘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둘이 하고 있는데 뭐 나하고 누구하고 딱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뭐냐면 보기는 좋아 보이잖아요. 막상 하면 숨어있는 함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모든 일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는 뭐냐면 어떤 일이라도 깊이 경험해본 사람은 그걸 잘 알고 방법이 많지 생소한 사람은 그랬어요 하면서 계속 감탄사만 남발하는 거죠. 오늘 또 감탄, 내일 또 감탄. 그런 줄 몰랐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하이 리스크가 뭐냐면요. 새로운 걸 하면 무조건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야. 반대로 익숙한 거 하면 실패 확률이 어떻게 되죠? 거의 없지요. 판을 다 알잖아요. 그럼 잘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기존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은 아는 게 적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선택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기존 사업 어떻게 할까요? 그 바닥에서 20년 지냈기 때문에 그 바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5만 가지 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그 솔루션에서 뭘 말했냐면요. 목적을 추구하라. 그러면 목적이 하나는 수단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현재 내가 교착사에 빠지고 그 리스크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할 때 답을 뭐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위하여 하려고 그래요? 목적을 생각하면 방법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인데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평소 하던 것, 익숙한 것, 잘하는 것 내가 속한 영역에서는 수단들이 매우 다양하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방법을 바꿀 수가 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것은 정보가 없으니까 수단도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순간에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돌파든지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말한 내가 잘하는 익숙한 분야 같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래? 그 말 나오는 순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안을 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신규 사업이랄 게 새로운 것도 있잖아요. 새로운 것은 뭐죠? 잘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막히는 순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뭐 할까? 안전한 사업 하시오. 그렇죠? 안전한 사업이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어떤 일을 푸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A 사업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B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 사업 보니까 너무 탐이 나요. B 사업 하는 사람이 A라는 사업 보니까 서로 탐이 나요. 그래서 결론 둘이 바꿔서 해보기로 했어요. 서로가 탐이 나니까 서로 업종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A 사업 하던 사람이 이제 신바람이 나고 B에 가서 내가 다 인수 받은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꾸쳐 이 사람 저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게 나오겠지요. 자, A 사업 하던 사람이 B 사업에 가고 뭔가 해요. 하다 보니까 뭐가 궁금한 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뭐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떻게 처리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앉아서 아무리 궁리하더라도요. 그걸 원래 그 사업 했던 사람 있잖아요. 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그거요?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부담돼서 이거 뭐 말하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시든지. 수가 몇 개 나올까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네요. 입장을 바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막혔겠죠. 본인이 하는 그 안이 최선안이 될 수 없잖아요. 하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리스크는 모든 비즈니스에 존재하는데 그 내용의 그 분야 있잖아요.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 피할 방법과 다양한 수단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곳에 생소한 사람은 좋은 답 찾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판의 베테랑이 되면 그 판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못 피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하이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은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합니까? 회피할 수 있는 많은 대체안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목적은 하나하면 수단이 다양하다는 말을 알지.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정통하면 다양한 방법론이 있다는 말을 선택권이라고 그래요. 선택권. 그러니까 수가 있냐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리스크에 과감히 도전하라는 말은 매우 보수적인 용어예요. 모든 기업이 사실은요 리스크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키코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갑작스럽게 키코라는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돼요. 갑작스럽게 IMF가 왔다 이거죠. 그거 예상하지 않은 변수예요. 갑작스럽게 외환위기가 올 수요. 갑작스럽게 되죠. 과거와 달리요. 과거에는 이 경제순환 주기라는 게 있어서 그게 30년 주기 또는 60년 주기 이렇게 장기간을 말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경제가 그렇지 않죠. 급박하게 변한다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향후 20년 내에 과거에 30년 주기 같은 그런 파동이 3년 주기로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하이 리스크 시대에 산다는 거죠. 누구나 그건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 공통적으로 환경 변수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말하면 그 분야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리스크가 왔을 때 그걸 회피할 수 있을 거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추구하면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서 어떤 리스크라도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머리를 남주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있잖아요. 책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에 과연 도전하라면서 성공 사례로 말하는 회사가 있고 실패 사례로 말하는 회사가 있어요. 성공 사례로 말해서 제트블루 같은 회사에 대해 항공사에 대해서 성공 사례로 말했어요. 실패 사례는 컨티넨탈 항공사를 실패 사례로 말했어요. 자, 미국에 항공사 중에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사우스 웨스트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 저가 항공이에요. 거기는 아주 이렇게 뭐합니까? 우리나라도 그 저가 항공사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이제 경제성으로 생각해서 많은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야, 그 회사 정말 대단하다. 예를 든다면요. 일반적으로 티켓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티켓팅을 하는데 시간도 걸리겠죠. 거기는 아예 대기표 있잖아요. 순번대로 그냥 해서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순번대로 사람 수만 맞춰. 이 비행기가 해서 120석이다. 120명 이렇게 한 클래스 딱 만들어서 120명 비행기 오면 출발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보통 비행기가 내려서야 착륙해가지고 내리고 다시 탑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아주 짧은 15분 정도에 하차, 승차가 다 되도록.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탑승하는 거 있잖아요. 15분만.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땅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역하고 뭐 사람 내리고 승차하고 뭐 이렇게 탑승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대폭 줄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는 2시간 간격으로 한다면 15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더 많이 회전이 되니까 그만 매출이 그만 회전율이 오르니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메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잘하죠. 그것만 잘 알아요. 뭐 모든 요소를 전략했어요. 기내식을 해요. 그게 또 비용이죠. 경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기내식도 생략하죠. 뭣도 생략 막 해가지고 여하튼 회전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최소 줄였더니 저가 항공사로서 비용을 싸게 했는데 불구하고 거의 만석이 유지되고 등등해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컨테이너 항공사도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아이디어들이잖아요. 일람표 조사에다가 야 그 비행사 하는 거 좀 가져와 봐봐. 그렇죠? 그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리스크가 하니까 적용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한 이 회사는 저가 항공사고 비행기도 작은 거니까 컴팩트해가지고 이것저것 되지만 그 단거리고 이건 장거리 비행에 기내식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행기 타고 50분 가고 30분 가고 1시간 가는데 주스 안 줘도 상관없지만 4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야 우리 할 건 다 했는데 왜 사업만 안 되는 거죠? 고객의 만족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탑승은 거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뭐 빵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떨어져 못해갖고 열심히 시키면서 우리 쓰는 말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 그게 컨티넨탈 항공사가 개설함만 가지고 뭘 안 하고요. 머리 있잖아요. 생각. 왜 그렇게 했을까? 목적 시켜서 스트럭처 있잖아요. 스트럭처.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게 연결돼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은 싹 빼고 수단만 막 하니까 짜집기 하니까 이게 문화도 안 맞죠. 그렇죠?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실패 사례.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제트블루라고 하는 항공사는 뉴욕이라는 것은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JFK라는 항공공항이 있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항이 이게 별로 좀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공약을 했어요. 뭐냐면 뉴욕이 중심 도시가 되려면 뭐니까 연계편이 있잖아요. 쉽게 해서 전철, 지하철부터 해서 그다음에 광역버스를 비롯해서 공항, 항공, 철도 이런 것들이 착착착 연계돼 가지고 이게 연계돼 있어요. 연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예를 들면 어디서 출발하면 뭐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 내려서 어떻게 타면 바로 비행기 타면 쫙 하도록 그래서 뉴욕이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중심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뉴욕시를 개편하겠다. 시장이 공약을 걸었어요. 공약을 건 것에 의거해가지고 드디어 막 바뀌는 거예요. 그죠? 뭐 지하철도 바뀌죠. 뭐 이제 게이트가 바뀌고 출입구가 바뀌고 공사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게 모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옛날에는 따로 놀았는데 사실 지하철 따로 비행기 따로 고속버스 따로 다 서로 따로 놀았던 것이 이제 서로 연계시키는 거죠. 서로 정보가 공유되게 하고 서로 이렇게 바꿔 탈 수 있게 되고 환승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진행하는 거예요. 그 진행하는 것 중에서 뭘 뉴욕시에 뉴욕이 뭐냐면 고급 비행기면서 단거리면서 바로 셔틀 같은 거 있잖아요. 셔틀 비행기를 생각한 거예요. 누가 셔틀 비행기 사업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셔틀 비행기. 쉽게 말해서 공항과 공항 사이를 자주 좀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비행기. 셔틀 비행기를 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뭐냐면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좌석이 많으니까 자주 빈도수있게 왔다 갔다 못하죠. 근데 작은 비행기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자주 왔다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락상 생각하면 그래도 미국의 뉴욕인데 JFK인데 이 생각하니까 비행기가 신형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저가 항공사는 원가 절감 항공에서 비행기도 구입할 때 저가 항공이니까 중고 비행기만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비용 전략하니까 아까 서비스도 안 하다 했지만 비행기 사는 구입 가격 차트도 중고 비행기를 사는 거예요. 근데 JFK 공항 입장에서 봐서는 뭐가 됩니까? 이거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고 비행기 가져다 놔가지고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등등 해가지고 그런 모든 내용을 이 제트블루의 항공기를 생각한 그 사업 기획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접수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그걸 딱 이렇게 설계해서 시하고 시에서 말하는 게 뉴욕시에서 말하는 모든 정책을 잘 받아들여서 목적성 있잖아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낸 거죠. 뭐냐면 당신들이 하겠다는 것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는 최신형 비행기고 안락한 비행기고 좌석은 적은 비행기고 마치 항공기 택시 같은 비행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먹과 연계되고 지하철과 연계되고 버스하고 연결되고 기차하고 연결되고 그죠? 연결되고 그리고 바로 환승할 수 있고 그리고 오면 환승해야 되는데 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있잖아요. 집에서 좌석표까지 딱 배정받을 수 있고 줄 서지 않고 그래서 딱 오면 바로 차에서 게이트하고 바로 쫙쫙 하면 자기 지정석에 딱 앉아고 딱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좋은 말만 다 써가지고 딱 하니까 뉴욕 시장이 맞다고 그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제약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비행기 공항은 이착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하루에 이렇게 그러니까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대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죠. 한도 공항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옵션들이 걸리는 거예요. 옵션이 걸리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몇 편 이상 운행을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너무나 멋진 계획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말이 셔틀 버스 같이 셔틀 택시 같이 오면 바로 착 수시로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뉴욕 시장과 교통 관계에서 맞다고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그래 내 속마음을 다 읽었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인했죠. 사인하는 내용이 뭡니까? 비행기 편수 무제한 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우 전략적으로. 아까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항공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착륙을 예를 들어서 빈도수를 올릴 수 있을까, 회전율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이 제트블루도 뭐 합니까? 저도 계산기 눌러본 거예요. 어떻게 돈이 남을까? 그렇죠? 돈이 남을까 계산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보니까 좋은 비행기를 싸면 그래도 이익이 있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정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고 비행기를 사면 아무래도 정비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요. 그리고 아까 그 홈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된 줄 아세요? 공항에 카운터에 직원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논스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브레이크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KTX 기차 타면 집에서 홈 티켓 이렇게 하면 그냥 가가지고 개찰구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시간 맞춰 가서 내 자리에 앉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를 딱 만든 거죠. 여러분 그 프로세스가 잘 보세요. 손님에게 있어서는 고객에서 매우 편리하고 매우 좋게 된 것 같지만은 공항 상공사 입장에서 직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걸 전략적으로 매틱스를 만들어가지고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해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회전율을 올릴까? 회율을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제도와 법에 보면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까? 어떤 논리가 맞을까? 그렇잖아요. 목적을 생각하니까 수시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승무원 줄이자. 줄이는 목적으로 런스타. 아무도 터치하고 집에서 표 끊어가지고. 발권을 공항에 와서 발권하면 누가 창구에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생략. 우리 항공사는 제트블루 항공사는 아까 말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집에서 기차표 끊을 때 그렇잖아요. 지하철 표 끊을 때 끊으면서 항공사 좌석표까지 몇 시 좌석번호 몇 번까지 집에서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근데 뭐 공항 직원 만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와서 시간 맞춰서 여하튼 와서 바로 비행기 탑승해서 자리에 딱 앉으면 비행기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면 제트블루라는 후발 비행기 항공사가 어떻게 되냐면 개항한 지 이렇게 이제 사업 허가를 받잖아요. 사업을 받는데 뉴욕시로부터 전폭적인 성원 속에서 무월의 성원 속에서 그 시스템은 가동되기 시작했고 비행기는 운항되기 시작했고 모두가 성공을 바래주고 있고 뭘 부탁하더라도 잘 들어주고 있고 이 회사에서는 뭔가 대외적으로 시민의 편리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이런 어떤 좋은 명분을 근거로 해서 많은 제도를 다 바꿔버리고 그 바꾼 목적과 내용은 뭔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죠? 여러분 항공이라는 게 법적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돈 벌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서 운행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 잘 벌죠. 첫 차년도부터 흑자를 내고 2차년도부터 이익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보니까 2년 만에요. 여러분 숫자라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말하면 저가 항공사가 작은 미니 항공사가 그 국내선만 운행하는 항공사가 1년 만에 미국 전체의 서비스 만족도 넘버 2가 되고요. 2년 만에 순이익을 한국 기준에서 5천억 원 정도. 미국 돈에서 3억 6천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성공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라도 저가 항공한다는 것이 수익성이 반드시 좋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항공사는 제트블루 항공사는 무슨 리스크가 없었냐 주신사면 전 세계 어느 공항이라도 저가 항공을 하려고 보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또 리스크가 많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제트블루는 뭐 했습니까? 제트블루는 그 조건 있잖아요. 뉴욕시의 어떤 정책, 국가 정책이라 할까, 시 정책 있잖아요. 그 정책을 읽어보고 있고 그게 편승해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부합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법적 제재에 대한 것도 명분을 근거로 해서 목적성을 근거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수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대응해야 되겠네요. 하는 순간 이제 시의회에서 법 바꾸는 거죠. 왜? 그 교통체계의 그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트블루라는 곳이 개항한 지, 시작한 지, 사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미국 전체 항공사에 2등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거죠. 뭘 잘했어요? 고객 만족도 올린 거죠.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그 항공사 마음에 든다. 최고의 항공사가 탄생했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져서 이제 드디어 미리 홈 예약을 하라 했더니 어떤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큰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실률이라고 말해야 될지 빈좌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비행기는 편하니까 전부 예약 시스템 집에서 하니까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비행기가 작으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빨리 가니까 그리고 저가 항공이에요. 비행기 싹도 싸니까 당연히 뭐죠?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저가니까.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럼 큰 비행기 왜 타겠어요? 작은 비행기가 더 편하고 좋은데 가격도 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제트블루에서 예약을 먼저 선청하고 자리가 정 없으면 이제 큰 비행기 타러 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승객 탑승률이 항상 100%.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비행기 사업을 하는데 승객 탑승률이 항상 100%이면서 자주 돌면서 회전율 높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서비스가 거의 원스톱 자동으로 하다. 무인화 자동화 많이 돼 있걸. 이래버리면 돈 안 벌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제트블루는 왜 다른 항공사와 달리 뭘 잘했는가? 뭘 잘했습니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리스크를 과감하게 도전하라라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성공한 회사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과 방법을 잘 사전에 수립한 거죠. 실패한 망한 회사는 전부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도 실패했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떨어서 죽어요.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이런다 이거죠. 그죠? 가다가 안 되면서 멈출게요. 가서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그건 쉽게 말해서 결과 안 봐도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제트블루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유 있죠. 성공했다는 이유가 가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운이 좋아 잘 됐다고 말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사전에 기획할 때 여러 가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트블루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익이 올라가야 된다. 이익이 올라가려면은 뭐가 되면 매출이 올라가야 돼. 매출이 올라가려면은 비행기가 자주 뜨고 꽉 차야 된다. 그럼 조건들을 다 이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다 명시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수단 전개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각각을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명분 만들어서 시의 정책과 부합되도록 다른 데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딱 하니까 채택 안 될 리가 없고
그 조건을 다 갖춰버렸으니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리스크라는 게 어떻게 과감히 말씀 좋겠습니까? 사전 준비 능력. 사전 준비 능력.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예상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당연히 좋은 일, 과감한 일, 큰 리턴이 있는 고수익을 추구하니까 하이 리스크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이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하이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내가 뭘 하려고 이걸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방법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내가 그 바닥을 잘하는 내용 같으면은 회피할 수 있는 수단과 대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대체안, 선택안 그게 많으면은 리스크는 경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합니까? 저리스크 전략이라고 해요. 저리스크. 다른 모든 사람의 공평에 다 하이 리스크가 맞아요. 근데 하이 리스크인데 누구에게 있어서는 특정한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게 로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는 동일한 하이 리스크가 누구에게 로우 리스크가 될까? 로우 리스크가 된다는 건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성공률 100%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 사업을 하는 데서 리스크가 높아서 성공 확률이 70%밖에 안 돼요. 로우 리스크란 말은 내가 하면 성공 확률이 90%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더 심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성공률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성공률이. 근데 내가 하면 성공률이 적어도 80%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성에 대한 추구. 또 하나는 리턴에 대해서 아까 말한 쉽게 말해서 그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정통하게 잘 알면 방법을 대체하는 찾고 선택을 찾으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들어가서 정말 당신 말한 것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1번 자기 수준 파악하라는 거예요. 수준 파악. 그러니까 능력 테스트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뭐 합니까? 능력을 본 다음에 그 능력에 맞춰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하이 리스크가 뭘까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모하게 도전하면 무리가 되겠죠. 무리가 되면 실패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리스크에 과감히 도전하는 말은 분수를 알아라. 자기 주제 파악해라. 자기 포텐셜 어딘지를 봐라.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책임질 수 있는 리스크. 쉽게 말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딘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상황을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무리하지 않았으니까 무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무리란 말이 하이 리스크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쉽게 짚어봤더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뭐랄까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옆을 보는 거예요. 다른데 그거 다 하는데 하고 따라가면 뭐가 될까요? 그 아쉬운 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나의 역량 보고 포텐셜 보고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하이 리스크 이게 리스크를 과감히 도전하는 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제 파악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일한 계산인데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할 것인지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뭐합니까? 내 상황을 본 다음에 포텐셜을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은 선택할지 안 할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예민하게 반응하냐면요. 새로운 것, 신규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건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대신 하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 그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뭘까? 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뭐죠? 잘 아는 분야에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해가지고 돈 잘 버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경험 있는 부분, 경험에 대한 것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의 결론으로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잘 따져볼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성과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뭘까? 이게 뭐냐면 인사이트 통찰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다보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죠.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것도 내다볼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짚어볼 수 있고 맥을 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이 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은 리스크에 과감히 도전한다는 말은 어찌 생각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 통찰력 있는 분야 같으면 맥을 짚어가지고 미리 짚어서 잘 관리할 것 같으면 그것을 남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이 리스크가 되지만 자기만 로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은근히 멋있게 제목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괄적으로 나오는 답이 뭐냐면 문장을 써놓으면 이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보는 곳에서 어떻게 황금을 볼 것인가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 위험하죠.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험을 보고 리스크가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알아요. 그렇죠? 나는 길을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는 회피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나는 뭐가 되죠? 그 위험을 통과해서 갈 황금이 눈에 보이는 거죠. 남들은 다 도망가서 이 길 없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은 아까 말한 자기가 속한 분야에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말한 말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있잖아요. 목적을 중시하는 목표들, 결과를 중시하고 목표를 중시하는 것을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말해서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서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고식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이 리스크를 부담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로우 리스크가 되도록 방안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방안을. 그러면 그거 로우 리스크니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위험이 없으니까 리스크 없으니까 그냥 가면 결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 중에요. 전문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는 도요타 자동차 회사 신차를 만들었어요. 어떤 차를 만들었을까? 일본은 보통 소형차나 중형차를 잘 만들어 알려져 있어요. 대신 대형 소형차는 아무래도 미국에게 밀린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차 만드는 전문업체니까 당연히 대형 자동차에 이제 도전할 때가 됐어요. 도전했어요. 도전을 해가지고 비행기 이제 만들었는데 그 차가 전략차죠. 렉서스라는 차예요. 렉서스는 처음부터 이 차를 디자인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미국의 빅3의 포드, GM, 클라이스의 대형 소형차의 경쟁차적으로 가격도 싸면서 성능과 품질은 모든 걸 다 완벽히 퍼펙트 갖춘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소비자의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 팔렸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어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쌀 수 있냐는 거예요. 성능과 기능이 다 들어갔는데 붙어있을 거 다 붙어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고급 수용차에 가면 고급 사양 있잖아요.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요. 제조원가, 판매가가 너무 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자동차 만든 전문 회사들이 딱 이 차 렉서스 차 가져다가 딱 보니 성능과 기능 와서 우리 거 차이가 똑같은데 판매가 우리 거보다 찬참 밑에 있는데 이러고 수익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안 맞죠. 안 돼요. 그렇죠? 자, 노하우를 말씀드릴까요? 도요타는 차 만드는 데 전문 회사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특히 고객 관점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퍼펙트하게 다 해주고 전문 회사니까 고객 관점에서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다 거듭해가지고 다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소비자는 일반 사람은 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죠?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딱 보면은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지롱, 이건 안 보이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차 바퀴가 있으면 차 휠 바퀴가 있을 거잖아요. 바퀴 안에 카바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퀴 안에 그 바퀴를 덮고 있는 휠 카바 안쪽을 들여다볼 사람이 있겠어요? 머리 쳐박아서 바퀴가 차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퀴 앞에 이렇게 먼지바디 같은 게 이렇게 바퀴를 감싸고 있는 바퀴 휠에 카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카바 카바 안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쪽 좀 틈새가 뭐 5cm 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 관점에서 존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없겠죠, 당연히. 바퀴가 붙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고기를 쳐들고 와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자, 고급 승용차니까 모든 부품을 만들어서 다 고급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휠 카버도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기도 아주 그 차 도장돼 있고 깨끗하게 페인트돼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깨끗이 동일한 처리를 다 했다 그 말이야. 부품이니까 고급 수준처럼 품질이니까. 그렇죠? 도요타에서는 넥서스 만들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부위는 다 생략 안 했어요. 뭐 생각하면 거긴 녹슬어도 상관없겠다 그 말이야. 녹이 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명과 내구성과 봤을 때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비자 입장에 봐서 이게 차라고 차가 이렇게 이제 차가 100이라고 하면 소비자 눈에 보이는 게 50이 되고 안 보이는 게 50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50은 고급 수준처럼 비교했을 때 0.1% 차이가 안 나고 더 좋아 보이도록 잘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에게 안 보이는 인식이 안 되는 부위 있잖아요. 그건 만든 사람이 알아서 재량껏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도요타는 뭐 합니까? 전문 업체잖아요. 오랫동안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거예요. 소비자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외관이 미려하지 않고, 그렇죠? 과감하게 생략하고, 뭐 때문에 원가 절감하게 해서. 미국 자동차는 렉서스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잘 보이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고 잘 안 보이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고 더해서 200이 원가 들어갔다. 도요타는 잘 보이는 쪽의 원가는 100이고 그건 맞죠. 안 보이는 쪽 원가는 50이고 더해서 150. 이런 논리. 근데 그걸 뺄 수 있는 내용은 도요타 같이 자동차 잘못 전문 업체니까 소비자 관점을 분석해가지고 아 이건 빼도 되겠네, 이건 넣어야 되겠네, 이건 보이잖아, 이건 이렇잖아.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게 그 통찰력이지. 통찰력 없이 그걸 함부로 하면은 뭐 합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차 못 팔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차를 잘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니까 잘 만든다. 전문 업체가 잘 만든다. 다만 어떻게 뭘 배려해요? 관점 있잖아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잘해주고 고객 관점에서 필요 없는 것은 잘 만들고 잘 만들면 돼요. 실용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목적은 달성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 리스크를 다 그냥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 중에서 모든 업종들 있잖아요. 업종들마다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선두주자가 나오는 거죠. 1등 업체가 나오는 거죠. 1등 업체가 뭐합니까? 나름대로 회피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의해서 뭐합니까? 다 상황 대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컴팩 컴퓨터라는 회사하고 델 컴퓨터를 놓고 비교하면 또 IBM도 마찬가지고 퍼스널 컴퓨테이션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전부 뭐합니까? 대리점 통해서 다 자동차 팔잖아요. 우리 자동차 온라인상에서 주문 못합니다. 아직. 우리 법으로. 자 그러면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IBM이랄지 컴팩 컴퓨터 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유통망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에 대한 많은 것들이 비용이 발생해요. 유통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산지에서는 100원에 판다는데 어떻게 소비자가 1000원이야? 이렇게 많은 논리가 있지. 유통 단계에 있어서 많은 어떻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줄일 방법이 없네요. 왜? 기존 유통망에 어떤 기득권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델 컴퓨터는 뭐 후발이에요. 후발이니까 뭐가 없어요. 유통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델 컴퓨터는 어떻게 사업합니까? 아까 유통 마진에 대한 거 리스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거 떼주고 이거 떼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하나 좀 빠진 몫이 있어야 되는데. 델 컴퓨터는 후발이니까 후발로서 유통망을 구축하려면 후발이니까 입지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델 컴퓨터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안 하는 거죠. 온라인 판매하는 거죠. 델 컴퓨터는 전 세계 어디도 델 컴퓨터 매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뭐 합니까?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접속해서 그걸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남과 같은 동일한 소비를 하지만은 프로세스를 바꿔버렸으니까 유통 단계망을 바꿨으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컴퓨터 따라가려고 해도 기존 거래하는 유통망을 처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시스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온라인에서 구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술력, 시스템 모든 걸로 봐서 그렇죠? 기술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 뭐 오픈 못하는 것도 다 그죠? 뭐 할까요? 기존 유통망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가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되긴 되겠네요.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잘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업계에 관계된 유통에 관계된 사람들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여하튼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유통 많이 관계들이 좀 합리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왜? 이게 거쳐가는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의 사례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시스코 회사예요. 시스코 회사는 전략적으로 매우 상징성 있는 위험 회피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 전략이에요. 아웃소싱 전략. 첫째 1번 아웃소싱 전략. 오다가 오는 물건 만드는 제조업체가요. 오다량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영업부에서 포켓싱을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100만 개 팔릴지 300만 개 팔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적게 팔리면 100만 개 팔릴 것 같고요. 많이 팔면 300만 개 팔릴 것 같은데 혹시 500만 개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 공장장 설비 대수를 몇 대로 맞춰야 돼요? 근데 영업 보고 뭐라고 따지라고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영업이라는 게 가까운 미래야 포캐스팅의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먼 미래로 갈수록 오차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에서 못 맞추는 게 확실해요. 못 맞춰요. 이 말이죠. 내년 말쯤, 내후년에 왜 이제 설비 발주내고 등등 할 캐파를 갖추려면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얼마 발주내지 모르니까 내후년 포캐스팅 하려고 했더니 영업 입장에서 오차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많이 팔리면 320만 대, 적게 팔리면 305만 대. 이 정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320에 그냥 딱 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많이 팔리면 한 500만 대 될 것 같고 작게 팔리면 100만 대 될 것 같고 이래버리면 500만 대 캐파로 잡아놨다가 100만 대 팔면 공장 가동일이 반에 반토막도 안 나면 돈 못 벌잖아요. 근데 영업에서 내가 못 팔리면 100만 대로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업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리스크죠. 플렉시빌리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공장은 하드웨어인데. 시스코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팔아봐야 알겠다. 얼마 팔지 모르겠다. 생산 다 아웃소싱 했어요. 생산 아웃소싱. 쉽게 말해서 협력업체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리 약정한 거죠. 100만 대 오면은 100만 대 캐파에 맞춰서 오다 발주내면 되고 500만 대 오면 더 많은 업체에게 물량을 더 줘서 그죠? 캐파를. 공급망 있잖아요. 서프라이 체인. 공급망을 확대해가지고 능력으로 봐서는 심지어는 어렵게 1000만 대로 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협력업체 실사하고 협의하고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산해서 뭐 합니까? 100만 대 오면 100만 대 오다 주면 되는 거고 1000만 대 오면 1000만 대 오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업체와 상의를 했어요. 오다 양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멈 퀀티티 생각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100군데 계약한 거예요. 1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100군데 계약했으니까 10군데 오면 100만 대고, 그렇죠? 100군데 했으니까 뭐 10만도 되겠네요. 숫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다가 오는 거 봐가지고 10만 대 캐파라고 했으니까 풀가동하는 거 있고 공장들은, 그렇죠? 10만 대 캐파에게 물량 오는 거 봐가지고 100만 대 오면 10군데 발주내는 거고요. 200만 대, 20군데 발주내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320만 대면 32군데 발주내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오다를 정상적으로 약속된 오다를 받아서 물건 납품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캐파시티로 봐서는 무한대 캐파시티를 확보해놨죠. 그래서 생산에 플렉시빌리티를 가져가게.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내가 투자한다면 가동률 걱정을 할 건데 그게 하이 리스크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300만 대 캐파를 만들어놨는데 500만 원 와도 골치 아프고 300만 대 캐파 만들었는데 100만 대 와도 골치 아프고 100만 대 캐파 만들어놨는데 안심하려고 200만 대 500만 대 와보는 순간 골치 아프고 거꾸로 500만 대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300만 대 와도 골치 아프고 100만 대 오면 이제 죽어난다 그 말이죠. 그게 하이 리스크죠. 시스코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소싱 전략. 아웃소싱 전략이 너무나 매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트워크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팀플레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미래 불확실하니까 어떤 사람이 고정비를 투자하는 것 자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리스크를 부담하기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팀대응 하자는 거죠.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면 그 상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대세가 됐어요.
그것의 뿌리가 뭐냐면 아웃소싱 전략이에요. 2번 있는데 고객이 변심하는 거예요. 고객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요. 어떤 기술이라도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나 이렇게 좋은 걸 봐버리는 순간 어제까지 만족했던 고객이 오늘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 맞추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가지고. 고객 눈앞에 너무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자, 오늘 우리 회의 미팅했어요. 미팅했는데 협력사업 미팅을 했더니 고객사업 미팅했더니 관련된 업체들 미팅, 통계업계 했더니 어제 뭐 퍼펙트한 칭찬을 들었어요. 아, 뭐 당신 회사가 최고고 당신 회사 같은 회사는 세상에 없고. 특징해갖고 돌아와서 보고 예, 뭐 평판이 저희 고객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5점 만점에 4.99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를 하고 발표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크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디는 보니까 어쩌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도했고 방문 목적했던 회사 중에 조선소에 가보니까요. 조선소에 선주가 배를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배 주문했으니까 계약을 했죠. 그리고 도면도 그렸죠.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선주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배를 많이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다른 배는 난간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던데 아니, 보니까 천장에 뭐가 이렇던데 뭐 본 게 인테리어 같은 거 보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주문되고 발주할 때는 그런 걸 정보가 없었으니까 뭐 추가 요청사항 있으세요? 아니 뭐 됐습니다. 뭐 없어요. 뭐 끝났어요. 근데 지금 배 짓고 있는데 배가 설계하는데 10개월 걸리고 제작하는데 10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시운전하는데 2달 걸려서 22개월 걸리는 거야. 오늘 주문해갖고 한 달 후에 물건 만들어서 납품할 것 같으면 시차가 없으니까 문제 안 생길 거야. 근데 이제 주문하고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18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배 다 만들어가요. 근데 18개월 지나서 선주가 지금 만든 다른 배들 구경해보고 타보고 돌아다녀 보니까 보이는 게 많은 거야. 그럼 공장에 전화 오죠. 우리 난간이요. 하면 그 자기가 본 배 말하는 거죠. 뭐 무슨 배 그 타입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연락 오기 시작하면 배 만드는 회사에서 참 난감하죠. 그렇잖아요. 거절하기도 곤란하고요. 그렇잖아요. 소비자인데 고객인데 그 전체로 봐서 그 비중도 얼마 안 되는데 일부러 전화까지 하고 부탁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그거 안 해주면 이제 그게 뭐 나중에 이제 책이 잡히죠. 그렇잖아요. 뭐 해달라고 그것도 안 해주고 내가 안 해줄 때 봤다부터 시작하고. 그래갖고 이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서로 피차 부탁할 거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프로도 안 주는데 나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망한 회사가 일본 조선소가 그래서 부자들 회사가 한국 조선소예요. 여러분 일본 조선사라면 절대 안 들어주는 거예요. FM대로, 표준대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해요. 주문 줄 때 사양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 배는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해줘.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하려면 변경비용 있잖아요. 무한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쓰는 딱 맞는 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렇죠? 선주 입장에서 엄두가 안 나서 말을 써 취소하도록. 아니 난간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32용 내라고요? 320만 원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조선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모두 표준이었고 열심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화 오면 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맞춰준 퍼펙트. 전 세계 고급 배우 선주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월드 베스트 넘버1이에요. 한국에 배 만든 사람 너무 융통성이 많아가지고 뭘 말해도 언제 말해도 언제 말해도 다 수용하면서 추가 비용 요청사항이 제로예요. 이러면 선주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조선의 경쟁 중에 하나예요. 플렉시빌리티. 근데 대한민국 조선소는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다른 모든 업종에서 그런 탄력성이 생기지 않은 거야. 그렇죠? 자, 시스코의 비즈니스에서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요. 고객이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데 너무 빨리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사 흑백 만들었는데 그 칼라 언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모델부터는 컬러를 해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메모리 용량이 뭐 100메가바이트다. 100메가바이트 메모리 용량이 있는데 그 아무리 봐도 좀 많이 필요한데 100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만 뭐 기가 뭐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커 입장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객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은 뭐냐? 내가 좋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좋은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메이커에게 좋은 걸 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스코 입장에서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 리드 타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 생겨요. 첫째 1번 빨리 해달라도 빨리 해줄 자신이 없어요. 1번. 2번 요구수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 만들겠는 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특히 전자제품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쪽 비즈니스가 워낙 기술이 발전이 빠르니까 계속적으로 내일 어느 회사 어떤 신제품의 신기술이 발표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기술이나 이번 전시회 박람회에서 어느 회사가 부스를 만들고 냈는데 그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본 모든 고객이 즉시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연락 오고 우리 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그거 봤다 이거예요. 그런 물건이 분명히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스코는 그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등 업체 사버리는 거예요. M&A. 쉽게 말해서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요? 뭘 봤다고요? 그러면 뭐 말 나오지 않겠어. 뭐 어제 뭐 이거 이번 전시회 갔더니 무슨 전시회 가고 했는데 딱 그죠. 그러면 시스코의 기업 평가팀, 기업 분석팀이 바로 조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구소,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는지. 그래서 원하는 스펙 있잖아요. 우리도 기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했으니까 우리 맨파워를 가지고, 우리 인력을 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미트시킬 수 있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나름대로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할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할 수 있다고 답이 나오면 고객에 대응하는 거죠. 예, 저희가 뭐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익스큐스예요. 약간의. 뭐예요?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약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기술 딱 보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 특허까지 걸려있는데 따라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기술력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력 3년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다음 달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보고서가 챔버스 시스코 회장에게 딱 올라가는 순간 챔버스 회장에 올라간 보고서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 동종사 경쟁사 있잖아요. 경쟁사 사장의 CEO에 핸드폰으로 딱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딱 전화번호 보자마자 이건 이미 미리 짜준 사내 매뉴얼과 각본에 의거해서 보자마자 전화를 쳐서 저 시스코의 챔버스입니다. 이렇게 딱 신고하는 거죠. 그 경쟁사 사장은 갑작스럽게 경쟁사 사장으로부터 전화 받았으니까 겁이 덜컥 나죠. 긴장을 빡 하죠. 무슨 일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날도 좋고 한데 식사 같이 하면 어때요?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다. 점심 약속하는 거고요. 지금 시간 오후 3시다. 저녁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은 괜찮은데 시간 되면 같이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2-3시간 후에 바로 만나죠. 만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죠? 다 어디 식당에 가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몇 마디 물어요. 피차. 언제 사업 시작했어요? 왜 사업해요? 여러분 벤처기업 사업하는 목적이야 대동소이하죠. 그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시스코가 사업하는 거나 그 경쟁사 그러면 뭐 몇 마디 하면서 왜 사업해 이렇게 인사말 하고 나서 피차 마찬가지네요. 그죠? 거기 하는 목적, 우리 하는 목적이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뭐라 할까요? 제 생각에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시장을 싹쓸이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시스코 챔버스 회사의 제안이죠. 뭐라니까? 우리 회사는 마케팅력이 있고 시장 장악력이 있고 우리 물건 많이 팔고 있고 우리는 선발 회사고 당신은 기술력이 참 좋은데 후발 회사여서 당신 마케팅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같이 손을 잡아서 얹혀버리면 우리 두 팀이 드림팀이 되고 막강해가지고 싹 잡을 수 있다. 그럼 리스크가 없잖아요. 우리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같은 입장인데 같은 비전인데 그 파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식으로 M&A 합병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안을 받은
그 협력 그 경쟁사죠. 경쟁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순간 아마 식사로 올 때도 대충 감은 잡고 왔어요. 그러한 종류의 제한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죠? 근데 아니나 정식 제한을 딱 받고 나니까 약간 긴장하죠. 그럼 얼른 머리를 계산하죠. 얼마 달라 할까? 자, 숫자를 말할게요. 뭐 참고로 100만 불, 100만 달러. 100만 불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자기 마음속에 뭐 100만 불을 주고 M&A를 한다면 나는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제 좀 고박이를 해야죠. 뭐 200만 불 정도 주신다면 생각해 볼 수가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풀려서 고박 이 정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협상해 보려고 한번 이제 좀 튕겨 보는 거죠. 약간 숫자를 좀 높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오는 거 봐가지고 뭐 안 해도 돼요. 우리 제품 경쟁이 좋기 때문에 우리 팀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쩌죠? 시스코 한판 붙어서 깨버리자. 이게 우리 분위기니까 뭐 이렇게 뭐 별로 꿀릴 것도 없어요. 그거 뭐 대대하게 딱 거기 해서 그래서 뭐 200만 달러 정도 같으면 제가 고려를 이렇게 딱 말하죠. 그렇죠? 그 말 딱 듣자마자 0.1초도 망설이고 악수. 반가워요. 됐네요. 뭐 끝. 그렇잖아요. 내고 뭐 절차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바로 악수예요. 바로 악수. 챔버스 회장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시장 가치라는 거,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커져버리면 지금은 적정 가치가 100만 달러 불있어요. 지금 적정 가치가. 그렇죠? 근데 파이가 10배 커져버리면 1000만 달러 가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200만 달러하고 따지는 시간보다는 빨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냥 즉각 악수를 하는 거야. 됐습니다. 더 많이 부를 걸.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그렇잖아요. 여하튼 뭐가 되죠? 바로 악수 끝났어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뭐 가족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식사 마치고 헤어져 나오는데 바로 본사팀에 전화하는 거죠. 이야기 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스코의 영업부 직원들은 아까 경쟁사 카탈로그 다 받아가지고 악수했으니까 이제 바로 고객사 가가지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건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회사 무슨 모델 이건 말씀하신 거 맞죠? 왜 이게 제품이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게 저희 회사 제품이래요. 그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스코가 M&A 한 회사가 150개고 시스코의 부사장이 150명이에요. M&A 하면 그 팀 전체가 들어오잖아요. 그 바이스 프레젠트 부사장을 맡아요. 그 팀 그대로 와서 왜? 경쟁력이 좋으니까. 이게 뭐까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 중에서 아까 기술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스코는 자체 힘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역량을 보는 거예요. 역량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딱 판단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붙잡아서 계속 한다면 힘들죠. 여러분 제가 의사결정 내렸던 것 중에서 제가 의사결정 관계했던 것 중에서 실패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실패 사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 국산화 작업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모든 아이템 국산화 작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전부 아직 열악했으니까 전부 이게 이제 뭐 수입에다 팔고 있는 건데 국산을 하게 되면 수입 가격의 70%면 돼요. 여하튼 뭐 메이커 입장에서도 완성차 업체에서도 국산화되는 순간 가격이 30% 내려가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국산화 작업이 모든 아이템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제가 속한 회사에서도 국산화 작업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팀이 뭘 했냐면 기술 제휴를 해요. 기술 제휴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계약하고 뭐 독일하고도 계약하고 미국하고 계약하면서 기술 도입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기술 가져와서 여기 도입해가지고 좀 만들어. 그러면 기술 계약을 했으니까 기술 도입 계약을 했으니까 도면도 오고 엔지니어도 와요. 그리고 라인도 가져오고 설비도 다 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약을 도입한 그 도입처가 있잖아요. 뭐 독일이든 일본이든 그 회사 그 라인이 그대로 하나 이렇게 옮겨온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해갖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제로예요. 리스크가 제로라는 말은 기술 계약에 로열티는 내는데 품질이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모든 게 동일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이 근무했던 기술연구소에서 가장 막강한 드림팀이 있었어요. 개발팀이 있잖아요. 개발팀에 다양한 1팀, 2팀 팀들이 있잖아요. 팀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팀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로얄티 안 주겠다고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그 엔지니어와 그 팀에 대해서 브라보 했어요. 패기도 100점, 자신감도 100점, 우리 회사를 대표하고 실력도 제일 좋고 모든 거 진짜. 결론 망했어요. 계속 품질면에 나오는데 잡아도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나와요. 원인 불명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부품을 오랫동안 만든 사람이 만든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것을 딱 보고 그냥 경험 없는 사람이 바로 첫 판에 퍼펙트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이론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저는 제가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가끔 회의에 불려가서 같이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대책회의 하는 거예요. 경쟁사 물건 가져놓고 홀을 알아보고 구멍을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있냐 이거예요. 이거 왜 있을까? 저는 그 제품 담당자니까 더더욱 모르겠고 그 담당자도 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인지 연결되지 않겠어요? 뭐든지. 뭔가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있었겠죠. 결론 말씀드릴까요? 독자 개발했다고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박살났고요. 기술 도입 회고했던 프로젝트는 다 성공 이익을 참 많이 냈어요. 로열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산서로 남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도 일본에 비해 임률도 매우 쌌었고 그러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으니까 로열티를 뭐 계약에 의해서 주더라도 비즈니스가 되고 리스크 없이 넘어갔어요. 다 고객도 만족, 다 만족해서요. 다 쓰리풀 윈윈윈이 됐어요.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뭐 매일같이 철야해요. 다들 안타깝게 바라봐요. 뭐 좀 도와주고 싶어요. 사장님이야 전 간부가 도와주고 싶으면 꿀떡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이 리스크죠. 뭐의 문제겠어요? 역량의 문제죠. 역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기본적으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유사 기종이나 유사 뭘 하게 되면 따라가서 금방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쓰는 말로 맨바닥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되지가 없죠. 이 세상에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공짜 없습니다. 그렇죠? 공짜 없어요.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리스크를 잘 알고 맥도 짚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신참이 경험 없는 사람이 보기 좋다 해서 그쪽에 참여된다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같은 회사는 두 가지 전략으로 성공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M&A 전략과 아웃소싱 전략 있잖아요. 같이 네트워크로 힘을 빌려서 팀으로 대응하는 거죠.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플렉시빌리티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올려갔던 것이 이제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좀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모든 시장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것이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스코 이야기만 드렸었는데 아까 블랙베리 있잖아요. 블랙베리도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아까 그 시스템적인 상황 대응 있잖아요. 종합적인 상황 대응력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뉴욕시에만 딱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뉴욕의 정책이 시장이 그런 공약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발맞추게 된 것이지 그 똑같은 블랙베리에 있는 그 프로포자를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항공사에서 하려고 보면 그 협조가 안 되겠죠. 법규를 못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대응이 안 되겠죠. 결국은 하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체함 만들기. 그렇죠? 대체함 만들기. 하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함 만들기. 그 대체함을 누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복수안들 있잖아요. 복수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말로 이제 어떤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A 방식으로 하세요. 그죠? 아, 이런 문제가 걱정되는. 그럼 B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걱정돼요. 그러면 C 방식으로 하세요. 그것도 이것도 걱정돼요. 그러면 D 방식으로 하세요. 뭐 걱정되는 수도 없이 말해도 그 분야의 베테랑과 전문가는 뭐랍니까? A, B, C, D 쭉 말하면서 뭐든지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대체하는 없으니까 대체할 수는 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하이리스크가 되겠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론이 하나 딱 나오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서 잘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하이 리스크를 말하자면 본인은 로우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남이 로우 리스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보기에는 뭐가 됩니까? 충분히 하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모를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를 때는 어떤 길이든 그냥 가라.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자,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이 많이 생겨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망설이고 있으면 이 책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잘 알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죠? 일단 문제를 도망갈 수도 없고 회피할 수 없는 거니까 가라는 거야. 어떤 길이든 가라는 거야. 가는데 뭐 계속 리스크를 보면서 가라 이거죠. 계속 연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도 대체안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뛰면 생각하는 거야.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멈추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그래서 가라는 거야. 어떤 길이라도 너무 선택하지 말고 일단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가라 이거야. 가면서 대신 리스크를 보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대체가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이 리스크를 부담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관계된 많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어보고 자문받아보고 알아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은 분명히 대체안들이잖아요. 대체안들을 포맷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맞닥뜨려서 준비해가지고 상황에 적합해서 적절하게 M&A 쪽으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정확히 대응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서 고수익을 찾아가도록 하라.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잘하는 분야. 그렇죠? 그게 리스크가 제일 작다는 거. 고수익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많은 대체할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된다면 거기서 또 많은 수단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해서 리스크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고수익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